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총 세 가지, 수학적, 통계적, 주관적 확률. 그러면서 이제 확률 실험이란 뭐냐, 표본 공간, 사건, 특히 이제 포괄성, 상호 베타성, 이런 걸 살펴보고, 확률을 계산할 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예제로 확률을 계산한 예제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덧셈 법칙과 곱셈 법칙이 있고, 특히 이제 조건부 확률, 동시 확률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에 쓰는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척도의 수준을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긴 했는데, 명명 척도냐, 서열 척도냐,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절대 척도. 이거를 다시 두 개로, 명명 척도하고 서열 척도를 우리가 이제 범주형 변수라고 부르고, 명명척도 중에도 두 가지, 이제 바이너리라는 표현도 쓰는데, 두 가지일 때를 우리가 이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 이제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캐테고리컬 변수, 범주형 변수라고도 표기하는데, 이렇게 명명척도와 서열척도, 로 되어 있는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는 확률을 우리가 구할 때를 이제 이산변수의 확률 이렇게 부르고요. 그거는 이제 특정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까 카지노 얘기도 했지만 카지노 가서 여러분들이 동전, 앞면, 뒷면 여기에 내가 전 재산을 건다. 동전을 세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세 번 다, 앞면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전 재산을 건다. 그럼 내가 어떤 확률의 전 재산을 올인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제 그걸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책에도 이제 예제가 나와 있지만, 이제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원래 동전을 10번 던지면 수학적 확률 개념으로는 5번이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10번 중에 5번 2분의 1이 되는데,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통계적으로는, 물론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 있고, 두 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곱셈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요. 동전을 이제 10번 던졌을 때, 뭐 순서는 관계없이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올, 그럼 다 뒷면 나올 확률이지. 그 중에 한 번은 앞면, 나머지는 뒷면. 두 번은 앞면, 나머지 8번은 뒷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을 계산해 보면 어떤 분포가 되냐면 이렇게 개별 사건들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띄엄띄엄 우리 앞에서 봤던 빈도 분포표처럼 띄엄띄엄 있는 이제 그래프이 나오고 우리가 이거를 뭐 막대 그래프, 연속 일등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사건 중에 이렇게 앞면과 뒷면 뭐 성공과 실패처럼 두 가지 제가 최근에 마우스로 바꿨더니 이게 써지는 거는 더 안 써지네. 네,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처럼 이렇게 이제 빈도가 앞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빈도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도 빈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빈도를 확률로 바꿔. 전체의 경우의 수를 알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 뭐 동전 던졌을 때 5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0부터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가 0부터 10까지.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개념으로는 사건이 되는 거죠. 사건. 사건. 개별 사건. 개별 사건에 매칭되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한 번만 나올 확률은 열, 열 번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그렇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다고 했을 때 뭐 그 확률이 0.1이다. 얘는 뭐 0.1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좌우대칭이라 해도 0.1이 되는데 그래서 개별 사건에 해당하는 뭐가 나오냐면 확률이 나와. 그럼 우리 앞에서 빈도분포표 배운 것처럼 앞에서는 이제 빈도가 있고 사건이 있고 빈도가 있고 그걸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처럼 여기도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에서 0부터 1, 2, 3 해가지고 쭉 이제 10까지 있겠죠? 총 10번이 나올 수 있고 그 매칭되는 확률이 나와요. 동전 던졌을 때 한 번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 한 번만 나올 확률은 얼마? 근데 이제 확률의 중요한 특징은 이 사건, 이게 모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 더하면 이 사건의 확률을 다 더하면 얘는 항상 1이 돼야 돼. 이렇게 이제 어떤 개별 사건과 매칭되는 확률, 이런 걸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 불러요. 확률 분포표. 어떤 사건이 있고 그거에 따른 확률이 있는 표. 확률 분포표.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실제로는 진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면서 어, 실제로는 수학적 확률에 가장 대표적인 확률이 가장 높고 통계적 수학적 확률에서 좀 더 멀어지는 사건은 좀 드무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일 때는 당연히 10번 던지면 5번이 나와야 되는데 수학적 확률에서는 그렇지 통계적으로는 우연히 4번 나올 수도 있고 우연히 3번 나올 수도 있고 우연히 2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연으로 볼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한 번도 동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이거 조작 아니야? 이거 동전이 불량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동전이면 5번, 당연히 10번 던지면 5번 안번 나와야지. 근데 우연히 4번 혹은 6번이 나올 수 있지. 혹은 우연히 3번, 7번. 그래, 3번, 7번도 우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번, 8번? 야, 2번 나오고 8번 나오는 건 좀 확률이 너무 낮은데? 그럼 9번 나오거나 1번? 야, 이거는 뭔가 정말 이상한데? 0번하고 10번은 확실히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알겠지. 야, 이 말이 돼? 10번 던졌는데 다 앞면이 나오거나 다 뒷면 나오거나? 이거는, 이 동전은 이 정상적인 동전이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요런 이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그거를 그냥 감으로 나는 한 번하고 9번에서 끊을래, 나는 2번에서 8번 끊을래. 요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이 확률이 더해봤더니 0번하고 10번 나오는 확률은 거의 1000분의 1이야. 1000번 중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까 해. 야, 이거는 이제 확률이 비정상이지. 한 번 하고 9번 구해봤더니 이게 뭐, 예를 들어, 1000분의 10, 100분의 1이야. 야, 100분의 1? 야, 100분의 1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보긴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 하고 9번도, 야, 이거는 정상적인 동전이 아니야. 근데 이제 2번 하고 8번은 그래도 뭐 좀 일어나요. 한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10% 정도는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그럼 다만 논문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이 유의 수준이라는 개념이에요. 유의 수준. 유의 수준의 정확한 정의는 영가설, H0이 영가설이라고 그랬죠. 영가설을 기각할 때, 영가설을 기각할 때 범할 수 있는 이제 포인트는 최대 오차.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저 동전이 정상 동전인데, 동전 던졌을 때 세 번이 안면 나왔다고 내가 쟤를 정상적이지 않은 동전이라고 주장해. 그럴 때 오차가 얼마이겠느냐? 그걸 실제로 구한 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유의 확률이라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그때의 그 오차는 얼마인지를 구한 건 유의 확률이고, 그러면 왜 유의 확률을 구하면 되지? 최대 오차를 설정했냐면,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계산했어요.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합격 점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시작한 거야. 5%. 야, 5%보다 작으면 나는 연가서를 그냥 기각할래. 아니면 1%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 정도도 안 되면 나는 그때 기각할래. 5%도 20번 중에 한 번 수술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아, 이거는 좀 그렇고 100번에서 한 번, 100번도 한 번 좀 그런데 1000번에서 한 번, 0.1%.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보통 정해놨죠. 유의 수준을 5%, 1%, 0.1%. 그래서 이제 초창기 가설 검정할 때는 인간이 손으로 그 확률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정했고, 그렇게 가설 검정하는 걸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인데 7단계 가설 검정이라 불러요. 가설 검정 절차 중에서 이렇게 내가 정해놔. 연가설을 기각할 때 범할 수 있는 최대 오차를 5%라고 정해놓으면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 같은 경우 70점이면 뭐 합격, 운전면허 시험 뭐 70점 합격, 불합격 이런 것처럼 이 점수가 나와요. 연가설을 기각할 점수가 나와. 나중에 우리가 T분포 같은 경우 T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보통 T값이 절대값이 2보다 크면 기각이 돼요. 5% 수준에서. 자유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F값은 뭐 3보다 크면 얘는 이제 플러스만 나오는데 3보다 크면 보통은 연가설을 기각해. 5% 수준에서. 얘도 자유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초창기는 일일이 우리가 특정한 지점에서의 확률을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정하고 시작한 거야. 대표값이 5%, 1%, 0.1%. 그걸 우리가 이제 그림 문자로 알파는 0.05 이런 표현을 쓰죠. 알파는 0.05, 알파는 0.01, 알파는 0.0, 알파는 0.5, 0.1, 0.001. 그러면 그 알파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알파는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알파는 뭐냐? 알파는 일종 오차, 영어로는 이제 타입 1 에러라고 부르는데 타입 1 에러는 똑같이 정의가 연가설이 실제로 참인데 정상적인 동전인데 아니야, 이거 비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발생하는 오차. 이게 이제 통계적 의사결정 하는 거죠. 통계적 의사결정은 우리가 확률을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데 100% 확률은 정근선이기 때문에 정기분포 이런 것들은 정근선이라는 거는 이제 0과 무한대로 가도 0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0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이제 100%인 경우는 없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오차는 존재하는데, 오차가 이제 크냐 작냐의 개념이죠. 근데 그 오차를 내가 그냥 정해놓고, 5%, 한 100번 중에 5번 정도 일어나는 일은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100번 중에 한 번은, 아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의사결정할 거야. 1000번 중에 한 번은, 아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하는 게 고전적인, 흔히 이제 7단계 가설을 설정해서 했던 방법인데, 뭐가 나왔어요? 컴퓨터가 나왔어, 컴퓨터. 계산기가 등장하고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줘? 계산을 해줘.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연가설을 기각할 때 범하는 오차를 계산해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까 유의 수준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유의 확률. 유의 확률을 계산해줘서 이제 두 번째 가설 검정 단계는 처음에 유의 수준을 정하지 않아. 유의 수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제 커트라인, 컷오프 스코어가 정해지지 않지. 2단계하고 5단계가 동시에 빠져요. 동시에 빠지고 7단계도 빠지는 이유는 일단 5단계 가설 검정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주장이 맞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거야. 내 주장이라는 거는 이제 연가설을 나는 기각할 거야. 내 대립가설이 맞아. 이렇게 주장할 건데 그때 이제 확률이 얼마냐. 물론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논문에 쓰지는 않고 어, 이게 좀 애매해요. 이제 5단계로 쓰지 않고 다시 7단계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0.05 뭐 수준에서 0.01, 0.001 수준에서 연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쓰는데 엄밀하게 5단계를 쓰는 방법은 나는 연가설을 기각했고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때의 PP 우리가 이제 유의확률을 영어로는 P밸류라고 써요. P밸류. 한글로는 P값. 이탈릭, P는 이탈릭에서 P값. 그래서 P 값이 얼마다. 그래서 내가 연가설을 기각할 때 범할 수 있는 오차는 뭐 이게 만약에 0.4였다 그러면 뭐 4%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지 클라우드 실습을 할 텐데 이제 현대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 추리 통계할 때는 요 P 값을 논문에 써주는 게 더 어드밴스된 방법이에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 논문이나 이렇게 보고서 보면은 P값은 없고 그냥 0.05 뭐 알파는 0.05 수준에서 기각이 됐다. 요 얘기만 쓰던데 알파는 뭐 0.01, 0.5보다 작았다. 0.01 이 얘기만 쓰던데 이 얘기만 쓰는 게 더 어드밴스 된 게 아니라 이렇게 P값이 얼마라고 써주는 게 더 어드밴스 된 방법이에요. 실제로도 그 기술 통계, 조양 추리 통계 결과를 보면 P값이 나와 있어요. P값이. 물론 이제 P값을 해석을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별표가 자동으로 붙지 보통. 또 별표가 하나면 뭐 0.05, 별표가 두 개면 뭐 0.0, 0.01, 별표가 세 개면 0.001에서 이제 별표 세 개까지만 붙고 때에 따라서는 십자가 표시가 붙죠. 0.1, 10, 10%까지. 교육학은 10%까지도 용인하기 때문에 네 개의 어떤 커트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돼. 십자가 하나가 있고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그러나 이제 엄밀하게는 현대 통계에서는 이렇게 그냥 5단계 가설 검정하는 거다. 5단계. 자, 그랬을 때 제가 좀 듬성듬성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랬을 때 이제 가설 검정은 이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고전적인 거 먼저 보시면 7단계 가설 검정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똑같아요.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진술하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으로 교집합이 없게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논문에서는 보통 이제 유의 수준 알파는 0.5, 0.05, 5% 수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정학습 주간 지나고 나머지 반 동안 배울 게 요 검정 통계량.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통계 1, 통계 2에서 등장하는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T 테스트, T 값, F 테스트, F 값, 카이 스퀘어 테스트, 카이 제곱값, 요 세 값. 그래서 우리 앞에서 표준 점수를 뭐로 구한다? 표준 점수 Z는 편차 점수를 뭐로 나눠준다?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우리가 이거를 검정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어떤 거를 계산하는 식, 표준 점수 Z를 계산하는 식이 요게 지금 검정 통계량이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T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T값. T값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T값 구하는 공식.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가정학습 주간 끝나고 제가 열심히 설명할 거야. T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특히 이제 집단이 하나일 때, 집단이 두 개일 때, 집단이 두 개인데 얘가 독립일 때, 얘가 종속일 때, 독립이 한 종속일 때. 그리고 이제 집단이 그러면 세 개 이상일 때, 보통 두 개 이상부터 쓸 수 있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F 값을 계산하는데, F 값 구하는 공식을 또 이제 제가 설명할 거야. 그리고 이제 비율에 대한 검정할 때는 카이 검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거를 다 뭐라 부르냐면, 통계량, 계산하는 공식이라는 거죠. 통계를 계산하는 공식, 통계량인데,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쓰는 이제 통계량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은 뭐를 갖느냐면 분포를 가져요. 분포. 요거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임의 표시 분포. 이게 되게 이제 핵심적이고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 이제 좀 이따 오늘은 아마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인 녹화 영상에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릴 것 같아요. 임의 표시 분포.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뭔가 분포를 띈다는 거야. 어떤 사건과 확률을 이렇게 이제 우리 정규 분포처럼 뭔가 이렇게 T 분포도 이렇게 분포를 가져요. 이렇게 분포를 모양을 가져요. F 분포도 뭔가 이렇게 모양을 가져. 거스를 바꿨더니 되게 안 그려지네. F 분포도 이렇게 어떤 이제 모양을 갖는데 그런 걸 우리가 임의 표시 분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계량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이제 Z 점수 같은 경우 내 데이터에서 뭐 X를 대표하는 X바 평균 여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표준 편차 계산해서 집어넣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다 해줘요, 요즘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7단계는 여기서 끝나고 5단계는 그거에 따라서 유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녹화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가설 검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맥락 없이 이걸 나중에 어디에 써? 이러고 이제 확률을 배우면, 동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제 확률 설명하다가, 여기서 쓰려고 배우는 거다. 가설 검정하려고 배우는 거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추리 통계는 가설 검정이 먼저예요. 가설 검정에서 연가설이 기각이 돼야지 다음 단계 추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추정은 다시 이제 점 추정과 구간 추정 두 개로 구분되는데 일단 이제 가설 검정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 가설 검정은 통계적인 의사결정으로 연가설을 기각하는데 그 통계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서 통계적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 확률의 다른 의미는 내 의사결정의 오차, 그러니까 내 의사결정이 이제 잘못될 확률인 거지. 그걸 우리가 오차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우리 이제 법정 얘기 많이 하지. 변호사하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변호사는 항상 무죄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검사는 항상 유죄라고 주장하는데 판사가 이제 판단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투바이투 의사결정인데 일단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의사결정에는 총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구나.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가장 이제 현명한 판사라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해야지 현명한 판사냐면 무죄인 사람한테 무죄. 그러면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이죠. 무죄를 무죄로. 또 유죄를 유죄로. 이건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인데 언제 오차가 생기느냐? 무죄인데 유죄로. 혹은 유죄인데 무죄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총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두 가지는 올바른 의사결정이고 두 가지는 이제 오차가 이제 생기는 건데 잘못된 의사결정인데 그 확률을 따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H형이 참인데 죄가 없는데 유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유죄인데 무죄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라고 보는 거지. 나는 유죄를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H형 영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오차를 타입 1 에러 알파 반대로 H형이 거짓인데 기각을 하지 못해. 이런 걸 타입 2 베타라고 쓰고요. 오늘 용어들이 막 너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특히 여기 이제 1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가 파워 통계적인 용어로 파워 우리 파워 권력할 때 그 파워 통계에선 요거를 이제 권력을 해석하지 않고 검정력이라고 해석해 검정력 통계적 검정력 그래서 1 마이너스 파워를 계산해서 검정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논문이나 학술지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하고 글을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유의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영어 논문 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statistically significant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유의하다라고 쓰면 안 돼요. 유의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practical,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ractically, 실질적으로 유의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정말 막 그 평균이 0.01 차이 나는데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와.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100점 만점인데 뭐 평균 0.1 차이 나는 게 정말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실질적인 차이냐? 그랬을 때는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인 차이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현장의 연구 결과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학문적 긴 이제 뭐 컨트리뷰션 이렇게 높지 않다 얘기도 하는데 이제 엄격하게 구분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검정할 때는 항상 요 통계적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저는 이제 안 쓰는 예를 항상 지적해. 이거 통계적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 그냥 유의한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의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유의한 사항은 있느냐? 그런 사항은 우리는 양적 정보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느냐를 따져요. 순서를 보면. 물론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구하는 수치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통계에서는 흔히 이제 효과 크기라고 해서 이펙 사이즈라고 표현하는데, 이펙 사이즈를 계산해 주면 실질적으로 유의한지도 우리가 이제 수치화시킬 수가 있다. 자, 다시 이제 확률로 돌아가서 제가 요거를 그린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항 분포를 지금 미리 그려놓은 건데, 하여튼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렇게 이제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고 이게 연속적이지 않는 어떤 결과들이 생겼을 때 구하는 확률, 그런 걸 우리가 이산 확률, 그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분포를 갖는다 해서 이산 변수의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쓰고요. 실제 계산하는 방식은 앞에 배웠던 덧셈 법칙, 덧셈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야, 확률을. 확률을 더해주면 이제 어떤 사건이 이산 변수,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1, 2, 3 나올 확률, 그걸 뭐 1000번 했을 때 그렇게 나올 확률, 그런 거 이제 더해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연속 변수는 값이 연속이기 때문에 물론 똑같이 더해주는 거기는 해요. 더해주는데, 이제 정규분포 같은 경우, 요즘 이제 경계성 지능의 학생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IQ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죠. 우리 보통 이제 이 IQ 70에서 85 있는 학생의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약 13.6% 정도 확률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13.6%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 다 더해준 거야. 어디부터 더해주냐면, IQ가 7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IQ를 만약 1단위로 된다면 71일 때. 72. 그래서 이제 85까지 해서, 요 사건들을 다 더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70하고 71 사이에도 70.1, 70.2, 70.3, 아니면 70.01, 70.02. 연속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등장하는 개념이 뭐다? 이렇게 연속일 때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미분해. 미분한다는 건 이제 잘게 쪼갠다는 거죠. 잘게 쪼개면 이 높이가 확률이에요. 각각의 높이가. 그래서 쪼개가지고 그 높이를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적분, 뭐 여러분들이 미적분 수열부터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확률 통계를 배우기 전에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가 거꾸로 이제 요즘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수학도 선택 과목이 됐는데 이제 그중에 미적을 선택할 거냐, 기하를 선택할 거냐, 확동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과에서는 미적을 먼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확률을 구하려면 미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요즘은 컴퓨터가 계산해줘서 인간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미적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원래는 미적을 할 수 있어야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연속 변수는 미적이 돼야지, 미분적분이 돼야지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생성형 AI가 등장하는 시대라서 뭐 굳이 우리가 저도 미적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컴퓨터 썼지. 근데 이제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 개념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구간, IQ가 뭐 85에서 115, 요 사이에 있는 요 구간의 확률은 얼마냐? 요 구간의 확률이 68%거든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언제 배웠어요? 표준 점수 배울 때 배웠어요.
표준 점수 배울 때 Z 여기서 배웠지. 1 표준 편차 있을 만 확률이 68%다. 근데 IQ에서 이 표준 편차가 15점이거든. 요 뮤는 웩슬러 공사 같은 경우 여기는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100점에서 15점 빼면은 85점. 15점 더하면 115. 그래서 IQ 85에서 115 사이에 있는 애들의 확률이 68%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 2라고 그러면 IQ가 70에서 130에 있는 애들은 전체의 95%.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의사결정했어요? 5%가 안 되면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결정했지. 5% 해당이 돼. 어떤 애가 실제로 그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비넷이 주정부한테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 아동이 정상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IQ 테스트를 만든 건데 그때 IQ 테스트의 관심은 뭐였어요? 얘가 정상인지 아닌지. 그 개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양측 검정, 투테일드 테스트. 영재인지 특수 대상 아동인지. 이 양쪽에 있는 거를 둘 다 카운트한다는 거지. 내 관심은 정상은 보통 IQ 100, 100에 근접하는 애들이냐는 관심인 거야. 우연히 100보다 좀 더 많이, 100보다 좀 더 적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어디까지가 우연이야? 어디까지? 여기 있는 애들이 100번 중에 95번 이렇게 나와. 그래, 95번까지는 우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벗어나는 나머지 5% 애들은 우연이 아니야. 얘네는 비정상이야. 이쪽에 있는 애들은 영재, 이쪽에 있는 애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확률에 따라 의사결정한 거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이렇게 음, 정규분포에서 일일이 확률을 계산했던 거죠. 실제 인간이 계산했었어요. 인간이. 어, 하루 8시간씩 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0일 때 확률 한 오늘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0.001일 때 확률 한번 구하고, 0.002일 때 확률 한번 구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누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70에서 IQ 130일 때 누적을 쭉 해봤더니, 미분해가지고 적분을 쭉 해봤더니 95%다. 그 사람은 좀 억울할 거야.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평생을 거쳐서 확률을 계산했는데 요즘은 그냥 엔터만 딱 치면 계산이 다. 엔터 칠 필요도 없이 요즘은 이제 말로만 해도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분 변수와,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분 변수와 이 연속 변수를 구분하는 이유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이산 변수는 더하기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 연속 변수도 원래는 더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분과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도형의 면적으로 우리가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건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꾸 이렇게 의아하게 저를 보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t-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아 이래서 자꾸 이 얘기를 했구나. 아, 이게 확률을 계산하는데 쓰이는 거구나.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그, 더 이제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컨셉이 이제 순열과 조합이죠. 순열과 조합. 기억나시나요? 순열. 안 배웠다라고 또 이제, 저는 안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제가, 안 배웠을 수도 아니야,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에도 통계가 나오니까 확률이 나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 순열은 영어로 이제 퍼뮤테이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굳이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텍스트 마이닝도 있지만,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의미 연결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화하는데, 네트워크 우리 통계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확률이 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순열 테스트를 많이 써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배우고 뭐 굳이 이거를 대학교 때 쓰나 했는데 유학 가가지고 얘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트워크 분석할 때 이 퍼뮤테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순열 테스트. 순열 테스트는 이제 순서가 중요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서울역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안양 캠퍼스에 서울역을 가는데 광명역을 거쳐가지고 서울역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의도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디를 먼저 거쳐 갔는지를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BC에서 ABC가 ACB든 뭐 BCA든 이렇게 순서가 관계 없느냐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조합인 거고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먼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이 두 번 나오는 거하고 그거랑 관계없이 총 네 번 중에 앞면만 두 번, 뒷면만 두 번 이렇게 그거랑 이제 확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할 때 확률과 고려하지 않을 때 확률이 달라지는데 음, 기억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MPR. P는 이제 퍼뮤테이션의 약자고, 조합은 NCR, C는 이제 컨비네이션의 약자인데, 실제로 이제 구하는 공식은 팩토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이제 뭐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 장의 카드 A, B, C, D, A, B, C 세 장의 카드 중에 두 장의 카드를 나열하는데 순서를 고려하느냐, 그게 아까 얘기한 내가 뭐 광명역을 거쳐서 뭐 서울역을 가느냐, 여의도를 거쳐서 가느냐 이랬을 때 광명역을 서울역 가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역만 가면 된다. 순서에 관계없다. 이런 거랑 이제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건데 하여튼 여기서 3이라고 했을 때는 3 팩토리얼은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게 팩토리얼이고요. 여기서 이제 n-r은 3 빼기 2, 3 빼기 2이기 때문에 1, 그래서 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가 더 확률이 크냐, 힘열하고 조합해서 보면 알겠지만 분자는 똑같아요. 분자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분모가 달라. 분자는 똑같은데 뭐가 더 크냐면 조합이 분모가 더 커. 하나를 더 곱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2 팩토리얼 1, 그 다음에 이제 3-1이 1이니까 결국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그래서 분모가 더 크면은 얘는 이제 경우 수가 더 작겠지. 그래서 순열일 때가 이제 이 경우의 수가 더 많고 조합일 때 경우의 수가 더 적어서 이제 얘를 고려해 줘야지만 정확한 확률이 계산이 된다.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할 때는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아까 얘기한 ABC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ABC에서 A 완전히 안 써지네. BC에서 이렇게 A가 B를 거쳐서 가고 C를 간 건지 아니면 그냥 C에서 B에서 A를 간 건지 저는 이걸 고려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는 방향성을 고려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조합은 이제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냥 A, B, C 연결돼 있으면 끝이야. 이런 A를 거쳐 B를 거쳐 C를 간 거랑 C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 A를 간 거를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연결돼 있으면 연결된 거지. 순서는 무시.
근데 이제 네트워크 통계에서는 이 순서를 고려해요. 빨리 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죠. 개념들을 오늘 또 여러 개념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기는 해요. 여기까지. 아, 하나 더 있구나. 밑에까지긴 하네. 이항분포, 정기분포 여기까지긴 해. 여기까지야. 자, 아마 여기까지도 내가 이거를 통계하는데 왜 배우나. 그렇게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실용, 뭐라고 해야 되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마저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잠깐 개념만 보고 쉬도록 하죠. 이항분포라고 하면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척도가 명명이냐, 서열이냐, 등간이냐, 비율이냐, 절대냐. 특히 이제 명명 중에도 우리가 명명 척도를 뭐라 불렀냐면 노미널 스케일이라서 노미널. 노미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붙여준다고 해서 명명한다 해서 노미널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바이. 바이는 뭐죠? 우리 바이시클. 시클은 이제 원인데 뭐가 두 개 있다는 거야? 원이 두 개 있다. 바이는 두 개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명명하는데 몇 가지로 명명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명명할 수 있다는 게 바이노미널. 여러분들이 그 예전 우리 이제 고대 사회의 그 동굴 벽화를 보면은 오늘 이제 멧돼지 몇 마리 잡았느냐. 그래서 이제 멧돼지 그림을 그릴 때 한 마리, 그리고 두 마리, 그리고 이제 세 마리부터는 그냥 많다 이렇게 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유니폼, 유니 두 개일 때는 이제 바이 이렇게 쓰다가 세 개부터는 그냥 멀티라고 써, 멀티. 우리가 동전 던지기는 앞면, 뒷면 두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걔를 특별히 이제 바이노미널 이렇게 얘기하고 한자로는 항목이 두 개다 해서 이항, 그게 이제 따르는 분포에서 이항 분포 이런 개념을 쓰고요. 가위바위보나 주사위처럼 이제 세 개 이상이야.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하나, 둘, 많다. 유니바이, 멀티. 그래서 멀티 노미널이라고 부르고요. 한자로는 이제 많다는 다, 그래서 다항 분포 이렇게 불러요. 다항 분포.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2항이냐, 3항이냐, 4항이냐, 5항이냐, 6항이냐 따지긴 하지. 우리 카지노 가서도 이제 동전이냐, 가위바위보냐, 주사위냐, 주사위 하나냐, 주사위 두 개냐, 그다음에 이제 이 카드, 52장 있는 카드냐, 이런 거. 52장도 총 52개의 어떤 항이 있는 거잖아요. 52개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근데 그건 이제 연속은 아니지, 거기까지는. 그런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항분포, 다항분포 이렇게 부르고요. 그게 연속이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연속 가에서의 이 확률 분포인데 가장 유명한 애가 유니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모든 사건의 확률이 동일한. 그런데 이제 빅 파인딩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더라.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지 않더라. 평균에 모여 있더라. 좌우 대칭이더라. 그게 이제 정규 분포 컨셉이 이제 우리가 벨 쉐입 가우스가 발견한 거기도 하고 여러 명의 학자가 발견하긴 했지만 하여튼 빅파인딩이에요. 우리 이제 통계 쪽에서는 확률 쪽에서. 근데 그걸 이제 표준화시킨 게 표준 정규 분포. 핵심적인 개념은 연속이다. 이제 그게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항 다항은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 계산할 때 덧셈 법칙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구하고 물론 이제 정규분포도 아까 덧셈 법칙 이용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얘는 이제 미적분, 미적분을 해야지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근데 여러분들 개념상으로는 이제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보통 통계학과 가면은 요거만 3학점으로 이제 두 학기 동안 배워. 음, 다양한 확률 분포들이 있는데 어떤 확률 분포의 여러 두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이항 분포, 그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 특히 이제 표준 정규 분포. 자, 이 개념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